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으며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맨손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더 잔인한 현실과 함께 대비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첫 번째 이유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든데 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검사 한 번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가면 기본 진찰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검사비, 약값까지 더하면 한 번 다녀오는데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돈이 큰 부담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병원은 나중에 가야겠다고 미루십니다. 당뇨약이 떨어져도 한두 달은 괜찮겠지 하며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이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고 항암 치료는 몇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생활이 팍팍해서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손주들 학원비, 집값 걱정에 허덕이는 자식들 보면 차마 돈 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과 치료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이 넘고 틀류도 몇백만 원씩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가 아파도 참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도 그냥 삼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 건강은 더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먹어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만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부디 아프면 꼭 병원에 가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굶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된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쌀떡에는 쌀이 바닥났고 반찬은 사흘째 똑같은 것만 먹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자식한테 전화하려다가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고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정작 본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고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마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주는 것도 미안해서 사양하고 생신 선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 도와준다고 하면 사위 눈치가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입을 꾹 다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만 드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보고 과일은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져만 갑니다.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줄을 서야 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 앞에 당당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무료 밥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증명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표만 보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배를 채우고 은행에 가면 사탕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집에만 계시다 보니 외로움까지 더해집니다. 밤에는 배고픔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물을 마셔서 배를 채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끼쯤 거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끼니를 걸을 때마다 온몸이 힘듭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화 오면 밥 잘 먹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폐가 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굶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복지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세 번째 이유는 보험 하나 없어서 큰 병 걸리면 끝인 공포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지만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검사라도 받았다가 암이나 중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보험 하나 없는 몸으로 큰 병에 걸리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험 가입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장 생활비 벌기도 빠듯했고 보험료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생활비 대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암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병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진단비도 받고 치료비도 보장받지만 보험이 없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도 무섭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루 입원비만 100만 원이 넘고 수술하면 몇천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납니다. 보험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장받지만 없는 사람은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문제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매달 나가는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눈이 나빠져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척추나 관절 수술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더 비쌉니다. 재활치료까지 받으려면 몇 개월 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몇 년씩 입원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만 받고 추가 검사는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병도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고 아파도 참고 지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식들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손주들 교육비나 집 마련 자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입니다.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그냥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매일 뉴스에서 암 환자 이야기, 중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보험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나 긴급복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의료비 감면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두시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네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 탈락해서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매달 받던 생계급여가 끊기고 의료급여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빡빡합니다. 월 소득이 몇만 원만 넘어도 탈락하고 자동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내고 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나오니까 부모님은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월세로 사는 집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합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가자니 나이 들어서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살 곳을 옮기는 것도 불안합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모아둔 것도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장례비로 모아둔 것이거나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한 비상금입니다. 그것마저 다 써버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그나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생계급여로 쌀도 사고 반찬도 만들고 공과금도 냈습니다.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값도 거의 안 들었고 큰 병원에 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가 끊기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 연금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로 버팁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고기나 생선은 구경도 못합니다.
의료급여가 없어지니 병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바뀌어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진찰비, 검사비, 약값을 다 내려면 한 번 병원 가는데 몇만 원씩 듭니다. 아파도 참고 약 먹을 돈이 없어서 병을 키웁니다. 공과금도 부담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는 추워도 난방을 아껴야 합니다. 전기료 걱정에 밤에는 촛불 켜고 지내기도 합니다. 통신비도 문제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핸드폰 요금을 할인받았는데 이제는 정상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제를 가장 싼 것으로 바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이고 응급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먼 거리도 걸어 다닙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걷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버스비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져서 집에만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만 커져갑니다.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서류도 더 많이 요구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서류상으로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생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탈락했어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지원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원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5번째 이유는 겨울에 난방비 아껴 얼어 지내는 독거노인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보일러를 켜고 싶지만 난방비 고지서가 떠올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채로 집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작년 겨울에 받은 고지서를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달 동안 난방비로 나간 돈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보일러를 거의 안 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방 안 온도가 영상 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컵에 담아둔 물이 얼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돈이 나가니까요. 대신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지냅니다. 낮에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난방입니다. 해가 지면 다시 추워지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면 벌써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야 추위를 덜 느낍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듭니다. 부엌이 너무 추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이거나 전날 남은 밥을 데워 먹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찬물로 합니다. 온수를 쓰면 가스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그릇을 씻습니다. 씻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온수를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갑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목욕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합니다. 찬물로 감으면 감기 걸릴까봐 참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싫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수 증상이 생기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추운 곳에서 오래 있으니 관절이 더 아픕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이 저리고 가끔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기에도 자주 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옵니다.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습니다. 열이 나면 이불을 덮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버팁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습니다.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귓불도 빨갛게 얼어서 만지면 아픕니다. 심하면 동상으로 살이 썩을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합니다. 밤에는 더 추워집니다. 이불을 3장이나 덮고 자지만 새벽녘이 되면 추위에 잠을 깹니다. 이를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긴 밤을 견딥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쓰고 싶지만 그것도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전기 히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핫팩을 사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핫팩도 돈이 드니까 아껴 씁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쓰고 식으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이웃과도 단절됩니다. 밖에 나가면 더 춥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뜻한 옷이 없어서 외출하기가 창피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난방이 되어 따뜻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집에만 갇혀 지냅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얼어가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와서 춥지 않냐고 물어보면 보일러 잘 켜고 따뜻하게 지낸다고 거짓말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고 난방비 보태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위를 견디며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연탄이나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혼자 추위에 떨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중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리를 차지하며 집안의 에너지를 망치고 있는 짐 같은 물건들일까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야. 이런 이유로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집은 창고가 되고 삶은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삶이 더 단순하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공간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겁고 불편함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고 오고 긍정적인 기운까지 막아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후에 꼭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더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쓰지도 입지도 않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몇 벌이나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옷장에 옷이 꽉 차 있는데 정작 입는 건 몇 벌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옷들은 도대체 왜 옷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이건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옛날에 이거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지만 현실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특히 사이즈가 안 맞거나 유행이 지난 옷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들을 계속 옷장에 쌓아두는 건 옷장이 아니라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30년 전 입었던 정장과 20년 된 코트,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세일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결과 옷장 안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되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옷장이 아니라 내 삶이 옷들에 눌리고 있었어. 쓰지도 않는 옷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함과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옷장은 가볍고 깔끔할수록 당신의 하루도 가볍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보세요. 공간이 비워지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고장난 TV, 오래된 리모컨, 작동하지 않는 믹서기가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고쳐서 써야지. 그런데 그 고장난 물건들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지 않나요?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당신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장난 라디오와 선풍기를 10년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 물건들 때문에 집이 더러워 보이고 정리가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건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라며 그 물건들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고장난 물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였고 할아버지의 집은 점점 답답한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실 고장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정체된 부분을 상징합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저 짐처럼 쌓아두는 거죠. 지금 당장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집은 더 깔끔해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활기를 되찾은 공간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기념품이라는 이름의 먼지 쌓인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여행 다녀오며 사온 기념품, 선물 받은 각종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나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 진짜 필요해서 집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건가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행을 다니며 사온 기념품들을 소중히 모아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나무로 만든 동물 모형,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까지 방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념품들이 단순히 먼지 쌓이는 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청소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치우느라 하루가 다가.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아깝고. 사실 이런 기념품들은 처음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왜 내가 이걸 샀을까? 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게다가 기념품이 많아지면 집은 어느새 박물관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닌 애매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기념품은 추억으로만 남겨두세요. 실제로 쓸모없고 보기만 해도 답답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기억은 마음속에 저장하면 됩니다. 집은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기념품이라는 이름의 먼지 쌓인 장식품들을 치우는 순간 당신의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은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입니다. 욕실 선반을 열어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샴푸,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 다 쓴 줄도 모른 채 쌓여있는 립스틱 혹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런 물건들을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거죠?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착각 때문인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놓은 영양제가 가득했지만 정작 다 먹지도 못한 채 몇 년째 선반에 쌓여 있었죠. 그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약들을 버리려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깝잖아. 이거 비싸게 샀는데. 아니, 유통기한 지난 약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몸이 상할 게 더 걱정 아닐까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립스틱, 굳어버린 크림, 기한이 지나 색이 변한 선크림. 이런 것들은 피부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보기에도 지저분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들이 욕실이나 화장대에 쌓여 있으면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욕실과 화장대가 더 깔끔해지고 당신의 삶도 더 단순해질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놓아주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삶은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오래된 책과 잡지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한번 보세요. 혹시 겉은 먼지로 가득하고 속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오래된 잡지들. 솔직히 말해 그 책과 잡지들 다시 읽어볼 계획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언젠가 읽을지도 몰라라는 희망 속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30년간 모아둔 책과 잡지들로 벽 한 면이 꽉 차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중 90%는 이미 필요 없어진 내용이거나 읽을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지식의 창고잖아. 버리면 왠지 내 머리도 비워질 것 같아.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그 책들 중 하나도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들은 그의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먼지의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책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오래되고 다시 읽지 않을 책은 그냥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잡지요? 이미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잡지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버리기 귀찮아서입니다. 지금 당장 책장을 정리해 보세요. 읽고 싶지 않은 책과 잡지는 과감히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비워진 책장을 보면 당신의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책과 잡지는 지식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은 쓸모없는 주방용품입니다. 여러분,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통, 안 쓰는 도구, 오래된 그릇.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이 여전히 주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지 않나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구입한 주방용품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죠. 믹싱볼, 작은 찜기, 요리책자와 온갖 특이한 주방 도구들,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거 샀을 땐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한번 써보니 너무 불편해서 안 쓰게 됐어. 그 물건들이 주방에 쌓이자 정작 매일 쓰는 물건들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주방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늘리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라는 생각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물건들이 주방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주방용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겨놓으면 주방은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주방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지 불필요한 물건들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공간만큼 당신의 삶도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일곱 번째 물건은 묵혀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집안 여기저기에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선물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지난 생일에 받았던 이상한 모양의 액자, 한 번도 쓰지 않은 커피 머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까지 아니 솔직히 말해요. 이걸 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한 적 있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기 아깝다는 이유로 전부 집에 쌓아뒀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예쁜 꽃병, 하지만 정작 꽃을 꽂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위가 준 운동기구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니까 버리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선물들로 꽉 찬 집은 그녀를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보지만 결국 그 물건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선물이 주는 기쁨은 순간일 뿐 쓸모가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아있는 선물들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어지러워진다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짐입니다. 소중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8번째 물건은 추억이랍시고 쌓아둔 종이와 서류 더미입니다. 한번 서랍 속을 열어보세요. 거기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서류들, 낡은 편지, 수십 년 전 받은 카드가 쌓여 있진 않나요? 이건 추억이니까? 라는 이유로 쌓아둔 종이 더미들. 솔직히 이제는 그 종이들이 당신에게 어떤 추억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지 않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받은 모든 편지와 카드를 차곡차곡 모아 서랍에 쌓아뒀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서랍이 꽉 차 더 이상 새로운 걸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는데 몇 장을 보다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옛날에 아내가 준 카드였지. 하지만 나중에 보자라며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서랍은 여전히 지저분했고 집안 곳곳은 종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종이 더미는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짐이 되어 당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소중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몇 장의 사진이나 카드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집안 공간이 깨끗해지면 당신의 삶도 추억과 현재의 균형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입니다. 9번째 물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홈쇼핑 충동구매품입니다. 여러분, 서랍을 열어보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홈쇼핑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쿠션 좋다는 의자, 허리 교정 밴드, 물만 부으면 요리가 끝난다는 주방 도구.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왜 샀는지 기억은 나세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홈쇼핑을 즐겨보다가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는 생각에 이것저것 주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쌓인 물건들을 다시 보니 허리 교정 밴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접이식 스탠드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홈쇼핑 충동구매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불편한 거울이 되기도 하죠.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물건들로 꽉 찬 서랍을 비우면 당신의 공간과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고 필요 없는 소비를 멈추세요. 당신의 집과 삶이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10번째 물건은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고장난 스마트폰, 옛날 디지털 카메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충전기들이 숨어 있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전자기기들.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거 다 쓸 일 없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했지만 고장이 나거나 구형이 된 제품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뒀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랍에는 충전기도 수십 개나 있었죠. 문제는 이 많은 충전기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기기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놔뒀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았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쓸모없는 공간 낭비일 뿐 아니라 집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찾으려 해도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할 때도 정작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고장난 전자기기를 방치하면 내부 배터리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를 정리하세요. 쓸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세요. 비워진 공간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쓸모없는 전자기기를 남겨두는 대신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채우세요. 여러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고장난 전자기기, 쓰지 않는 옷, 쓸모없는 주방용품, 먼지만 쌓인 기념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숨겨진 스트레스 덩어리인 걸 아시나요? 물건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지금 없어진다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어요? 아니죠. 정리하세요. 집안에 쌓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고 매일의 일상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버리는 물건 하나가 내일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인생도 집안도 비울수록 여유가 생기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결심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버려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 당신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기 듣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혼자 산다는 건 이제부터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심지어 외로움까지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요, 혼자 사는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곧 커다란 고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혼자 살기는요, 진짜 독립된 삶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덤비면요, 혼자 있는 즐거움 대신 혼자서 어쩌지? 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 혼자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지침 8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 노년의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산다. 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뭐든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다면 결국 어느 순간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집안일부터 병원비 처리, 심지어 가구 조립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침대 조립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의료 서류를 잘못 제출해 불필요한 비용을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세요. 혼자 사는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려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인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두세요. 그 네트워크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동네 복지센터,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세요. 혼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살면서 무리하지 말고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을 사는데 집중하라. 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또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갇혀 살다 보면 현재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걱정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병이 나면? 또 돈이 다 떨어지면?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진짜 문제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건강할 때도 혹시 큰 병이 생길까봐 운동도 즐기지 못했고, 돈이 있을 때도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써보지도 못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느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 놓쳤어. 걱정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 현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멀쩡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만큼 쓰고 건강하다면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망칠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에 집중하다 보면 혼자 사는 노년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미래는 알아서 오게 두세요. 지금의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미래는 저절로 더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의 달인이 되라. 돈이 있어야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 살면서 돈이 없으면요. 자유고 뭐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난이에요. 전기세, 물세, 병원비, 식비까지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면 어차피 혼자니까 마음껏 써야지 라며 외식을 하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통장 잔고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돈이 없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존심은 상하고 혼자 살겠다는 다짐은 무너져 버렸죠. 혼자 살기 위해선요, 돈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정비와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비비를 꼭 남겨두는 것.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예비비가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또한 돈을 무작정 모으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은 돈을 내가 즐기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달에는 여행비로 이만큼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죠. 돈은 혼자 사는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도 편히 다닐 수 있고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관리하되 거리두기를 잊지 말라. 만약 부담스러운 관계면 끊어라.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누구 하나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짜증, 갈등, 그리고 고립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친구 모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이 갈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서로 험담을 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혼자 살기로 했는데 결국 스트레스로 뒤덮였어. 혼자 살기로 했으면 인간관계도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만 남겨두세요. 반대로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노년은 내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니 자식들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너무 선을 긋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실망만 남게 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노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5번째는 집을 관리하라. 내 공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에요. 그런데 집이 엉망이면요? 삶도 엉망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치우는 걸 귀찮아했죠.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뭐하러 치워? 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옷, 정리하지 않은 잡동사니들로 집안이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집이 지저분해진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동안 마음도 복잡해지고 자꾸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결국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집이 내 기분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 집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면 내 공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쓰지 않는 옷, 고장난 전자제품, 정체 모를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내 삶까지 정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소한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엉켜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매트가 있다면 당장 정리하세요. 집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사는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평온하고 집이 안전하면 삶도 안정됩니다. 내 집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고 혼자 살기 딱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6번째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로움에 빠지지 마라.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함정이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이란요, 사실 누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방치할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손님이 내 집에 눌러앉아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홀로 살게 됐죠. 처음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그러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게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독서, 취미활동, 동네 모임 참석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을 끊지 마세요. 혼자 사는 건 독립을 뜻하지 고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때때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세요. 단순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외로움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혼자 있을수록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외로움을 방치하면 마음이 병들지만 외로움을 다스리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작은 기쁨을 만들어라. 혼자 살면서도 웃을 일이 많아야 산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삶은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고요한 공포가 될 겁니다. 웃음이 없는 삶은요, 빛이 없는 방과 같아요. 아무리 넓고 멋져도 캄캄하기만 하면 금세 답답해지죠.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면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작은 기쁨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면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꽃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작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화분의 꽃 심기였죠. 하루하루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할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보니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내가 웃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됐어. 혼자 살 때 중요한 건 내 삶에 웃음을 불러올 작은 즐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쌓이면 외로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삶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야 기쁠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스스로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혼자 살아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멋진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혼자 아프면 정말 무섭다. 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2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다가 아프면 어떨까요? 병원에 갈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한 할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나는 튼튼해 라며 건강관리를 대충 하셨습니다. 운동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는 휴대폰도 멀리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워졌고 건강을 잃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는 건강이 곧 생명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라면, 치킨, 과자 같은 유혹적인 음식들은 적당히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점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건강하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사는 한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 혼자 산다. 그런데 더 행복하다. 한 할머니의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70대의 김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막함에 하루하루가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그렇게 김할머니의 혼자 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그녀는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고장난 전자제품,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심지어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 도구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꽃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이 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작은 기쁨이 되었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려면 몸이 튼튼해야지라는 생각에 매일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걷고 돌아오느라 숨이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책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 후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내 건강 챙기러 나왔는데 친구까지 생겼네. 일석이조야. 김할머니는 돈 관리에도 철저해졌습니다. 이전엔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느라 통장이 늘 텅 비어 있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예산을 따로 정리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면 쓸모가 없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해. 매달 한 번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한 거죠. 동네 꽃집에서 예쁜 꽃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스스로 바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강좌를 듣고 주말에는 가까운 시장이나 박물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거야.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걸 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걱정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친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오늘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때부터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꽃을 보고 웃고 친구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를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어쩜 이렇게 활기차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힘들 필요는 없어.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결국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할 기회입니다. 김할머니처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혼자서도 충분히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살기의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삶은 혼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여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